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2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문소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G2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TV 채널에서 5년간 MC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금융안전 컨퍼런스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것입니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컨퍼런스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방역 수칙에 준하여 준비가 되어서 안전하게 개최가 되고 있고 모든 직원은 PCR 검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영어 채널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전문가 또 학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세션의 타이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세션은 코로나 시대 거시경제 위험 요인의 국제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입니다. 제2 세션은 디지털 화폐가 국제 금융시장 그리고 체제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 3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금융시장 체제의 미래와 전망입니다. 각 세션에는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은 Q&A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과 또 질문을 세션별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G2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개회사입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억원님을 먼저 모시고 기획사를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억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1년 G2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함께 준비해 주신 홍장표 원장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불균등 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제프리 프랑켈 교수님, 그리고 오늘 회의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G2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는 유연하고 안정성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과 세계 경제의 견고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면, 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상흔을 조속히 치유하고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들어 세계 경제는 백신 보급,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부문 간 불균등 회복, 델타 변이 발생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인플레 우려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을 살펴보면 8월 잭슨홀 회의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급격히 전환된 우려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가 신흥국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팽창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가계, 기업 부채 증가 및 위험 선호 성향 확대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위험의 현실화, 팬데믹 발생 위험 증가,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 심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회의로 격상된 G20은 그동안 유럽 재정 위기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G20은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G20은 세계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백신 보급, 향후 질서 있는 정책 기조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G20은 글로벌 금융 안정을 논의하는 최상위 다자 협력 체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창출된 6,500억 불 규모의 IMF SDR의 조속한 재배분 방안 마련과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의 부정적 타급 효과 최소화 및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논의에도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G2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는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G20 내에서는 탄소 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체제 개선, 디지털세 도입 방안,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영향과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 성장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IMF, 월드뱅크, OECD, BIS 등 국제기구와 민간 전문가들도 G20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열리는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는 세계 경제 위험 요인이 국제 금융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나은 국제 금융 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국제 금융 체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통찰력 있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 폭넓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오늘 제시된 방안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회사를 해주신 기획재정부 제1차관님이신 이억원 차관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홍장표 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홍장표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국내외 기업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컨퍼런스 준비에 애써주신 기획재정부 이억원 차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고 계시듯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 이래
최대의 불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백신이 개발되고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세계 경제는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IMF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지난 7월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능력과 그리고 정책 여력이 다르고 경제 회복 속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돼 그리고 대규모 재정금융 지원이 가능했던 선진국은 경제 회복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만 신흥국은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 차이는 세계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과거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본 유출로 인해서 금융 여건이 위축되고 기초 여건이 취약한 그러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 발작이 나타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 플랫폼 기반 배달 음식업, 그리고 법률 회계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것들은 코로나 시대 우리 일상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로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기술 대학을 이뤄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의 일상을 넘어 국제 금융 체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확대되고 있고, 정책 당국은 금융 안정과 효율의 균형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20 정상회의 그리고 국제경제를 통해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겪는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에서도 G20 정상회의 그리고 관련 전문가 회의는 글로벌 경제의 균형적인 회복을 위해 코로나 시대의 국제 공조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그런 어떤 과제의 직면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컨퍼런스는 신뢰를 토대로 해서 세계 경제의 균형적인 회복과 국제 금융의 안정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리와 시차의 장벽을 넘어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각국의 많은 정책 당국자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님, 학계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장표 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합니다. 근본 컨퍼런스의 의미에 대해서 재조명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기조 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버드대 제프리 프랭클 교수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팬데믹이 세계 경제 수렴의 종결을 시사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줌으로 연결 중이십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조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프리 프랭클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 하버드대 케네디 대학원에서 자본 조성 및 성장 하퍼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렇게 저명한 회의에서 기조 연사로 나설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 측에게 저를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신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지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린 다음에 국가 간에서의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경제 수렴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에서의 경제 성장을 보면 팬데믹 발발 전부터 2013년부터 둔화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에 기인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조망을 한 다음에 앞으로의 세 가지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금융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서 근본 컨퍼런스의 대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0가 특히나 고려해야 하는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전망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사실 2021년 상반기에 꽤나 선전을 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대대적인 통화재정 부양책이 있었죠. 미국과 일부 선진국에서 이런 부양책 덕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통화와 재정 부양책이 물론 선진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들에서도 펼쳐졌던 바 있죠. 그리고 그 과학의 기적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는 것도 이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방 위험은 자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이 버블, everything 버블이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자산 가격, 특히나 위험 자산의 가격이 버블이 형성이 되어서 펀더멘털이 좀 정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식이나 채권 또 원자재 및 다양한 자산의 가격이 폭증하는 그런 사례를 everything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접종률,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격차 내지는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리스크가 실제로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버블이 터졌을 경우 또 백신 접종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나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선진국 대비해서의 접종률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지금 컨버전스 수렴이라는 표현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신흥시장과 이제 개도국의 그 성장률이 나와 있고 파란색이 1인당 GDP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세기가 전환이 되면서 2013년까지의 추이를 보시면 신흥 시장들이 상당한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보시면 선진국과 또 신흥국 대비해서 성장률 차이가 4%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검정색 선이 이제 녹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좌측과 우측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흥국과 선진국에서의 1인당 GDP를 이제 미국 대비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매우 견실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꾸준하게 이 호주세를 이어갔고 어떻게 보면 12%까지도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까지도 도달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신흥국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헤쳐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이너스 성장률로 빠져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흥시장은 물론 성장세가 둔화는 되긴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흥시장과 이 개도국들이 상대적으로 잘 선전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2013년 이후로 보면 몇 가지 수렴 현상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대적으로 둔화되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 그 각도 자체가 훨씬 더 더디죠. 훨씬 더 납작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발발한 전인 그 전과 2020년 비교했을 때도 꾸준하게 이런 둔화세가 있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는 더더욱 더 이 수렴 현상이 더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진국과 저소득국들을 보면 그 상황들이 더더욱더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막대만 보시더라도 이 수렴 현상 자체가 역전되는 모습이 2020년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발표 내용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해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7.0%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였고요. 하지만 신흥시장과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3.9%로 하향 조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21세기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소득 국가들이 오히려 선진국 대비해서 성장세가 더 둔화되었다는 점 내지는 성장률이 더 낮다는 점은 이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가능한 그 가능성이 있는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교역이 둔화가 되었다는 점이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기의 후반기 10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교역 둔화가 분명 영향이 있었고 2014년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달러 표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표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타격이 컸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교역이 상당히 이제 상승세가 있었을 때에는 좋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은 이제 둔화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한 30년에 걸쳐서 두 자릿수 즉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왔지만 자본 수익이 감소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루이스의 전환점 도농 이주에 있어서의 루이스 전환점을 접어들면서 이렇게 둔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자본 유입에 있어서 보다 갑작스러운 단절이 발생했을 때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도 더 취약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몇 가지 또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기가 되면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개혁으로 인해서 일부 이런 자본 유입에 있어서의 좀 덜 취약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 정책도 경기를 덜 타게 되었고 자본 유입액을 이용해서 외환 보유고 축적용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고 달러 표시 자본 유입액도 많이 감소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공공부채 같은 경우에 더더욱도 그랬죠. 그래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80년대의 국제 부채 위기라든지 또 90년대의 외환 위기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기가 넘어가면서 정책을 개선을 했는데 2010년 이후로는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서 2007년에 그런 붐에 편승을 하면서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생기고 그래서 2008년, 2009년에 잘 선전을 하였는데 2011년, 12년, 13년의 이런 붐의 과정에서 오히려 적재가 늘어나고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달러 표시 채권도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뭐 공공부채가 꼭 아닐지라도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alk a bit about the longer term.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 변화를 들 수가 있겠죠. 이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예상 이상으로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열대 지역 같은 경우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G20로부터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개도국의 이제 소득을 지금 따라잡고 있는 이 상황들이 좀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는 점, 또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82년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이 긴축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그런 부채 위기로 바로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후에 여러 가지의 위기들이 있었죠. 페소 위기라든지 또 외환 위기, 또 긴축 발작 등의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국의 부채 위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백신과 이 신규 변종 간의 시합 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델타 변이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변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백신이 이 시합에서 내지는 이 경쟁에서 질 수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의 이런 경합에서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하나의 걱정되는 요인입니다. 물론 백신에 대한 회의론이 일부 선진국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 내지는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G2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G20를 필두로 한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도 그것을 더더욱더 느낄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라 한다면 국가의 통화 재정 정책 그 세팅을 조율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련된 조율에 대해서는 엄청난 학술적 논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협력은 그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들은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자체적으로도 이런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변동금리 국가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협력은 이 세 가지 분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뭐 이 세 가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상도 있지만 특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신흥국 위기의 가능성과 강도를 경감하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DSSI 채무상환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최근 들어서 IMF의 특별 인출권 배분 사례가 있었죠. 모두 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작은 소폭의 어떤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이상의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관련된 이니셔티브 이상의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필요한 협력으로서는 옛날 시절 그 좋았던 그 무역 자유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 접종률을 전 세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금융 안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3월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리스크온에서 리스크 5%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권이라던가 또 주식, 또 정크본드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면 신흥시장에서 많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흥시장에서 많은 위기가 다 있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프론티어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그런 자본 유출이 있었습니다. FRB를 보시면은 또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3월달 하반기부터 완화 정책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회복이 되었고 스프레드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벤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2020년 3월 이전 수준으로까지 낮아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산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신흥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본 유입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유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다시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 재정을 동원함으로써 이제 국가 채무를 메우는 등의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일 겁니다. 팬데믹이 아마 대표적인 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부채의 누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채가 특히나 2020년도에 매우 급격하게 누적이 되었고 추축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라던가 선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를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흥시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뭐 디플레이션이라던가 뭐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로 이제 증가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흥시장의 이제 국가 채무 그리고 금융 안전성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금리 인상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GDP 대비해서 부채율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GDP 대비해서 부채율을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부채가 높다 하더라도 금리가 워낙 낮으니 세수라던가 아니면은 GDP 대비한 세수라던가 GDP 대비한 여러 가지 수치 면에서 아직도 적절한 대응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자, 금리는 왜 낮을까요? 금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GDP 대비 채무라던가 아니면은 또 무역 또는 교역량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갖춰져야만 지속 가능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을 경우 특히나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정성이 금방 붕괴될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 금리 그리고 또 스프레드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신흥시장의 여러 불안전을 야기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한 부채율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리라는 것은 제가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금리로 인해서 우리가 80년대에 보았던 것처럼 또 90년대에 보았던 것처럼 언제든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통화 협력을 우리가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FRB 의장께서도 금리 인상을 했던 건 아니고요. 테이퍼링을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긴축 발작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흥시장에서 여러 자본 유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앙은행들, 특히 이제 연준에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더 많은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통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중앙은행 간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서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버블이다. Everything but bubble, everything is bubble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관련해서 이제 금융의 취약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술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펀더멘털도 강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특히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이런 버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나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everything bubble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밈 스톡이라는 겁니다. 아주 유망한 게임 관련 주식 버블 케이스였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했던 그런 버블이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통화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런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만 개 또는 11만 개의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버블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토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독립적인 그런 현상들로서 모두 다 쉽게 이제 사상 가치가 오른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버블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너무나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취약성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버블을 우리가 꺼트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해결책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미국의 금융시장이라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조치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 그리고 연준이 다른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통화 협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제 교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 대비해서 뭐 2배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GDP 대비 교역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트럼프 이제 집권 이전부터 좀 이제 중지가 되기를 시작하고요.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교역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역 또는 무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수렴에 있어서의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21세기 첫 10년간은 수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견인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무역의 자유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역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제 무역 장벽을 철회하고 이제 자유화를 다시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특히나 환경 제품에 대한 무역에 대한 자유화가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장비에 대한 무역 자유화를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된 수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역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라던가 유럽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환경 관련 제품 또는 상품에 대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오히려 무역 장벽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환경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이러한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EU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논의는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이 글로벌 기후 대응 체제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악용에 그런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즉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무역 장벽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파리 기후 협정을 잘 준수하고 노력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WTO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 체제를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수용 가능하고 어떤 것이 수용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기업 또는 법인세 관련해서 과세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체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를 주축으로 해서 더 많은 협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신입니다. 저소득, 중저소득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백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진국과 이러한 저소득 국가들 사이의 괴리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은 그런 접종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2%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또 기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남아도는 백신을 개도국에게 또 저소득 국가에게 공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본격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런 저소득 국가들 모두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 국가에서 백신이 부족해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과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의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도 전망을 했습니다만 비용은 한 500억 달러겠지만 우리가 개도국 또는 저소득 국가에게 백신 접종률을 올렸을 때 무려 9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00대 1의 그러한 가성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잔존하는 한 누구에게든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상호 의존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해결하는 것이 G20의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랭클 교수님, 정말로 통찰력 있는 그런 기조 연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G20 글로벌 금융 안전 컨퍼런스 개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산업별 또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본 컨퍼런스 제1세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G20 글로벌 금융 안전 컨퍼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7회째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 초대 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학자와 또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에 관련돼서 또한 글로벌 금융에 관련돼서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담론을 형성을 하고 대응책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좋은 자리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도 세션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코로나 시대 거시경제 위험 요인의 국제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를 이용을 해서 질문을 상정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